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이춘재,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자백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피의자가 아닌 용의자이기 때문인데요.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와 재판을 할 수 없고 피의자 입건이나 수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용의자 신분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 잠시 후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3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이고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무려 33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지목된 이춘재. 그가 자백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신분은 피의자가 아니라 용의자입니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춘재의 피의자 전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민감용 경찰청장이 현재 용의자인 이춘재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공소시효 완성과 피의자 여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나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본인이 내가 했다. 이렇게 범행을 상당수 자백을 했는데도 피의자로 전환이 안 되는 이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의자라고 표현하는 게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갔을 때인데요. 네. 형사소송 절차에 돌입하는 이유가 결국 최종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에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차 사건 이후로 공소시효 15년을 계산하면 2006년 4월 2일부로 이미 시효가 만료가 된 것이죠. 네.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고 그에 따라서 기소와 재판 역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 피의자로 입건해서 처벌이 모두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신상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신상 공개는 현행법에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바로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에 보면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또는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춘재의 경우에도요. 범죄 성격은 모두 이 조항에 해당이 되지만 법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분이 피의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상 공개 역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상 공개도 안 된다. 이 피해자 가족들은 참 오래 지나긴 했지만 정말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 민사적으로도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처럼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서 민법적인 절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법 역시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서야 이춘재의 존재를 알게 됐으니까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법 행위를 한 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부터 10년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거든요. 네. 이 두 조건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시효는 소멸되기 때문에요. 네. 이미 사건 발생 후 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기준 역시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와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이춘재가 그 공소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자백을 했다 이런 얘기도 애초에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도 이 엄청난 사건, 진실을 좀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고 현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춘재는 범죄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경찰도 처벌은 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지만 진실 규명을 위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때문에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특별법도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결국 화성 사건이 미제 사건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유죄 선고를 받은 진범이 없는 이런 모순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뉴스 살펴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인천 강화와 경기도 포천에 이어서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는 등 계속해서 이 뉴스가 지금 사그라들 줄을 모르는데 정부가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돼지 전량을 살처분하는 강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아무래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일부에서는 라면 스프, 여기 들어가는 돼지고기는 안전하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서 외국에서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또 돼지고기 가공품인 소시지 등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역시 갖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쉽게 보이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라면 스프에도 돼지고기를 가공해서 넣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 역시 해외 출입국 시 검역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라면 스프 안에 고기라 하면 양이 굉장히 소량이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근데 검역본부는 고기의 양보다요. 라면 스프 속의 돼지고기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선 고기가 큰 덩어리로 들어있는 경우 당연히 안 되고요. 네. 건더기 스프에 작은 돼지고기 덩어리가 섞인 것 역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아예 잘게 갈아서 분말 스프에 넣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해당이 된다고 허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모두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동남아 국가 여행 갔을 때 신기해서 라면이 여러 종류가 있길래 한번 사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 그 나라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이러면 검역에 걸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같이 이미 돼지열병이 발병한 나라든 또 아니든 일본처럼요. 발생 전인 국가든 이 규정이 똑같이 원칙적으로 반입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외국에서 덩어리 돼지고기 같은 라면 스프를 들여오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 1회 시 500만 원에 까지 이르는 과태료를 낼 수 있고 또 3회에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까지 내야 한다고 하니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몰랐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돼지고기 가공품, 특히 라면 스프까지도 금지가 된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 라면 갖고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 갈 때 나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 그쪽 음식이. 그래서 라면을 기호식품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돼지열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외국에서도 검역 대상이 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경우만 해도 덩어리는 안 되고 분말은 되고 이런 식으로 규정이 세세하잖아요. 네. 때문에 국가별로 검역 규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이제 출국을 하시게 되면 가게 되는 국가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자면 대만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돼지고기는 물론 가공품을 들고 갔을 때 700만 원 이상 또 2회 이상 적발되면 3,7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한국 라면을 가져가게 된다면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또 있다면 당연히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행 가실 때 라면 스프에 돼지고기 들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팩트 체크해 볼까요? 네, 지난 1일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 증가율이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최근 3년간 국방비가 연평균 7.5% 증액했고 내년 국방비도 사상 최초로 50조 원 넘게 편성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내년 우리 국방비가 50조 원을 돌파했다. 사상 최초. 역대 정부 중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역대까지는 아니고 2000년 이후 정부들을 비교하면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꾸준히 국방비를 증액했는데요. 2020년까지 3년간의 문재인 정부 국방비 증가율이 연평균 7.9%에 달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이명박 정부는 6.1%, 박근혜 정부 4.2%여서 이보다는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요. 물론 노무현 정부는 8.4%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는 못 미칩니다만 국방비 증가율이 높은 편이라는 이 발언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가 최근 들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현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높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전 정부를 비교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방비 증가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방부의 2020에서 2024년 국방 중기 계획을 보면 2020년부터 국방비가 연평균 7.1%씩 증액되고 5년간 총 290조 원의 국방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10년 전의 국방비 증가율과 비교를 해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방비 평균 증가율이 4.9%였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대폭 늘었고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과거 최근 보수 정부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보수 정권에서 안보를 강조하죠. 근데 국방비가 전 정부의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노무현 정부나 이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율이 더 높았다고 하니까 좀 의외군요. 네,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진보나 보수 그런 각 진영별로 경제나 안보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통계 수치들을 지나고 나서 다시 분석을 해보면 네. 기존의 정치적 프레임과는 좀 다른 결과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국방비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선입견과는 조금 다른 수치가 나타났다는 뉴스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도 정부별 비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덕년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을 맡아 7월 22일 첫 방송을 내보낸 후 석 달 가까이 지났는데요. 그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YTN 라디오의 대표적인 아침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7월 중순부터 노영희 변호사가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되면서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으로 바뀌었죠. 들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네, 총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틀에서 보면 새내기 진행자로서 무리 없이 안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렇지만 진행자로서 프로그램에 자신의 색깔을 적절히 입히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이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워낙 여러 방송에서 출연자로서 진행을 해오신 터라, 무리 없이 지금 진행자로 잘 안정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긴 하는데, 노영희만의 그 색깔이 없다. 구성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그렇던가요? 진행자가 교체된 후에도 이전의 고정 코너 및 그 출연자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너 명칭이 바뀐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코너의 출연자 및 기본 틀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 코너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주요 현안에 관련된 사람들의 심리를 진행자와 함께 분석하는 그들의 속마음이라는 코너가 진행자 교체 직후 등장했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코너 중 주 1회를 할애해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성대모사 크리에이터가 목소리 연기를 하고 진행자가 관련 뉴스를 정리하면서 논평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새 코너 그들의 속마음도 슬기로운 법률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직까지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라기보다는 출발 새 아침의 기존 틀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자만 바꾼 것이 더 가까운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들의 속마음이나 슬기로운 법률 생활 코너가 없어졌나요? 네, 최근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진행자로서의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네, 두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하나는 진행자가 익숙한 영역과 그렇지 않아 보이는 영역에서 보이는 모습이 간극에 관한 것입니다. 익숙한 영역이라 하면 법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법 전문가답게 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출연자에게 던지는 질문의 깊이부터 달라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여러 접할 수 있었는데 7월 26일 프로듀스 X 101 조작 논란을 다룰 때도 그랬습니다. 진행자는 이날 전문성을 발휘하며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매개는 다름 아닌 연예계 소송 얘기였습니다. 네. 이와 달리 익숙하지 않아 보이는 영역의 경우 인식의 깊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시다 보니까 소송이나 이런 법률 관련한 이슈의 경우에는 매우 그 전문성 있게 진행을 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본인이 잘 모르는 익숙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그랬습니까? 네, 국제 영역에서 그런 모습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뉴스 탐구 생활, 슬기로운 법률 생활도 그런 사례 중 하나인데요. 코너 내용이 시사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촌철살인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아베 신조를 단지 희화화하는 손쉽지만 아쉬운 묘사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국제사안을 비롯해 진행자가 익숙치 않아 보이는 영역과 익숙한 영역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은 여러모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개편한 지 이제 한 석 달이 가까워오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영희 진행자에 대한 부분을 장시간 좀 모니터링 해주셨는데요. 다른 내용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사항은 진행자의 개입 수위에 관한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개입,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이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다수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진행자가 보다 강력하게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출연자들의 발언을 묵묵히 경청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신 바로는 어땠나요?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진행자가 지금보다는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특정한 코너에서 출연자 한 명이 또는 두 출연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거듭할 때 진행자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대체로 그 이야기를 충실히 들어주는 데 무게를 싣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출연자들에게 다소 날선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왜곡, 편향 또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정리하며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단장한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모니터링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배달 대행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배달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가까이는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이번 국감에서 제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정혜입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의원님께서 밝힌 자료였죠. 18세에서 24세까지의 산재사고 사망자의 무려 44%가 교통사고, 즉 배달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올해 상반기까지
18세 이상 24세 미만 청년 중에서 오토바이 배달로 사망한 사람이 모두 32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청년 사망의 절반가량을 거의 차지하고 있었죠. 네. 저희도 놀란 것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근로자 사망사고의 주원인 대체로 이제 건설업이라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네. 사고 형태로 보면은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 이런 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오토바이 배달과 관련된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에서 보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보다는 작은 곳에 속하니까 아마 관심을 받지 못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그동안 산재 사망 사고 하면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히 추락 사고가 아주 절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자료를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배달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것,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 수요 때문일 텐데요. 배달업종 종사자의 대다수가 사실 젊은이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원하는 시간 또는 요일 또는 어떤 특정 플랫폼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정에 보면은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학생이나 투잡을 뛰는 노동자들이 특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는 이동수단하고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가 그렇죠. 다 배달 알바가 가능하기에 젊은 층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특정 회사를 제가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맥도날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원들로부터 매주 원하는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받은 뒤에 이를 바탕으로 일주일치 근무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근무 시간에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많이 청년들이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전에는 그 업장에 직접 고용된 배달 노동자가 많았다면 대다수였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른바 배달 대행 서비스라고 해서 업장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업무를 하는 걸로 보면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인데 네. 직접 어떤 특정 음식점이면 음식점 이런 곳에 고용되어 있는 배달 노동자하고 네. 이제 배달 대행 노동자의 소속과 신분이 좀 다릅니다. 배달 대행 노동자들은 배달 플랫폼사로부터 그렇죠. 주문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여러 법을 보장받지 못하고요. 네. 노동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또는 왜 우리가 직접 고용되었을 때 해당이 되는 주유수당, 퇴직금, 연차 이런 것들도 해당이 안 되고요. 네. 실질적으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오토바이 관련한 보험이라든지 기름값, 수리비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이 부담하는 일종의 사장님 신분이다라고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자영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해당되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운영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배달과 관련된 것의 외주화가 점점 더 빨라지고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분들을 이렇게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배달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신조어인데요. 그렇게 네. 분류하기도 하던데 이렇게 배달 대행의 경우에는 직접 고용이 아니다 보니까 배달 대행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아예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배달 중에 교통사고 등이 나면 이런 사고 부분에 대해서 몸이 다치거나 이랬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해지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본인이 수익을 일정 부분의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장시간 노동을 해야지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렇게 하고 네. 또는 빨리 갔다 와야지 또 다른 걸 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개주행 이렇게 해서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크고요. 네. 이들이 노동자도 아니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아니고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약간은 새로운 직종에 속하는 네.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4대 보험은 물론이고 각종 사회 안전망의 보호망에서 완전히 좀 벗어나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건당 수수료가 뭐 임금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 지난해죠. 11월 초에 이런 플랫폼 노동자뿐 아니라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만 네네. 경영계가 반대를 해서 지금 논의가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하고요. 다만 하나 조금 긍정적인 것은 저희가 지난해 전면 개정을 했었던 산업안전보건법. 네. 예, 그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는데 네. 여기에 배달 대행 앱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일정 부분 뭐 이륜 자동차와 관련한 면허 확인이라든지 네. 또는 보호구 착용, 제동장치 확인과 관련된 조치 의무를 좀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고 해서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다른 사회 안전망과 관련한 것들도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에 앞서서 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교통사고 관련해서 보험을 들고 싶어도 보험료 자체가 오토바이의 경우에 교통사고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네, 이런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사실 보험을 들기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오토바이 배달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이건 산재가 아닙니까? 교통사고로 그냥 처리되는 건가요? 네, 보통 지금 현재는 교통사고로만 처리되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의 소속이 네. 어떤 특정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예, 본인이 어떤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금 소속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본인이 특정 플랫폼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플랫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지금 현재로서는 산재보험의 가입에서 예외로 되어 있는 거죠.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 경우인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이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중대재해사고가 났을 경우엔 노동청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좀 제대로 진행을 해서 네. 이 사람의 고용 형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계를 따져준다고 하면 교통사고가 아닌 산재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건수들 중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산안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산재로 처리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감독관들이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도 또한 이런 사고를 좀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조사가 되지 않으면 그 산업재해로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산재의 범주에서는 제외되는 거죠. 정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산재 통계에 있어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다른 얘기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산재 사고가 늘어도 산재보험료는 오히려 기업들이 감면받는다. 이 실태도 고발하셨죠? 예, 그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대기업들이 좀 더 많아졌어요. 이제 대기업들 전체로 보면 그 밑에 속해 있는 하청업체까지를 다 속해서 보면은 산업재해 수가 결코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는데, 네. 이런 상위 대기업들이 산재보험료가 감면을 점점 더 많이 받는 것은 흔히 말해서 개별 실적 요율제 때문인데요. 개별 실적 요율제. 예. 개별 실적 요율제가 도입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64년부터 도입됐는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재해 발생이 적으면 보험료를 깎아주겠다. 그러니 좀 더 산업안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네. 고심하고 열심히 네. 해라라고 하는 건데 네. 대기업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업무, 위험한 업무, 유해한 업무 이런 것들을 하청으로 전가를 해버려서 오히려 대기업은 그러면 사고가 안 나는 거니까 대기업에게 특정하게 산재보험료를 깎아주고 중소기업들은 그 위험한 업무를 또 맡아야 되는 거니까 중소기업들이 더 내는 구조가 된 것이죠. 이거를 제가 19대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네.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것을 개선하기로 해서 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증률이나 할인폭을 기존에 50에서 20으로 낮추기는 했습니다. 네. 네, 낮추긴 했습니다만 원청이 기본적으로 잘못했는데
하청의 산재를 원청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법 개정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50에서 20으로 20으로 낮추기는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들이 감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이런 것이 이른바 뭐 작년 한 해 워낙 우리 사회를 강타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위험의 외주화. 그렇습니다. 네. 원청에서 이런 위험들을 떠안지 않고 하청으로 내려보내서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이 좀 이익을 보게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좀 작년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이슈로 떠올랐었는데 올해 워낙 다른 정치적인 이슈들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지금 묻히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의원님께서 이번 국감에서도 얘기하신 부분인데 그 상위 30대 기업 집단을 따져보셨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저희가 그 조사를 좀 해봤더니 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한 35%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금액으로 보면은 작년보다는 낮아졌는데 비율로 보면 오히려 더 높아진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청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왜냐하면 위험을 외주화를 한 거니까요. 네. 근로계약서상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원청은 그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산재보험료 산정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원청에서 계속 앞으로는 위험의 외주화를 더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렇죠. 걱정이 되실 텐데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지난해 말에 위험의 외주화를 좀 방지시킬 수 있는 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네. 그 개정을 했고요. 이른바 이렇게 되면 김용균법. 앞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원청 입장에서는 일단 위험의 외주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네. 법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네. 이제는 책임은 지는데 그럼 비용 부담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원청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하청에다가 위험을 전가를 했는데 네. 산재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책임, 예방 책임은 지게 하지만 네. 실제로 발생했을 때 금전적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금전적 네.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원청의 산재 요율에도 반영되게 할 수 있도록 네. 이번 정기국회 때는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더군다나 최근 들어 고용의 형태가 비정규직화, 프리랜서화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 관련된 법규나 정책도 이런 고용 형태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많이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이었습니다. 열린라디오 YTN 10월 13일 일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쿨앤더갱의 체리시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et's take a walk together near the ocean shore. Hand in hand, you and I. Let's cherish every moment we have been given.